이번에는 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 네 번째 과목인데요. 저는 항상 이 네 번째 과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요사 이걸 바꿔봅니다. 시작은 합격이다고. 왜? 우리는 1과목요 산업안전관리론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요.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서서히 옮기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심님이 교육을 했습니다. 나를 한번 검토해 봤고요. 그래,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남들이 쓸모없는 버리는 돌도 내가 잘 다듬으면 수석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세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정말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공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첨단 시대에 공학적인 것을 사람의 몸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 앉고 싶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공학이다. 그러나 그 인간공학은 반드시 안전과 능률이라고 그랬어요. 안전은 좋은데 능률적으로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우리 시스템 안전공학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전공학은 제가 엄청 어렵게 강의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문제는 풀어보니까 연습이 실전이었고 정말 실전은 연습이다. 실전 같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드디어요 네 번째 과목은요 건설 시공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설 시공학부터 다섯 번째 과목이 건설 재료학입니다. 여섯 번째 과목이 건설 안전기술이에요. 다 같은 성이야. 같은 집안입니다. 이제는 딱딱 똑똑 부러집니다.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는 그런 문제고 시공을 잘하면 뭐가 될까요? 또 시공을 잘하면 건설 재료학이 될 것이고 건설 재료학을 잘하면 시공을 못했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료학이 또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런데요 시공과 재료를 종합한 것이 바로 여섯 번째 과목 건설 안전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은 합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건설 시공학에는 어떠한 그 내용으로 우리 이번 시험에 나오냐? 그럼 첫째 1장이 보니까 시공 일반이에요. 1장이 시공 일반. 이 시공 일반은요 정말 기초이론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것은요 20문제 중에 2문제 또는 3문제가 틀림없이 출제된다. 제가 강의 때 가급적 나올 수 있는 것을 출제 기준에 맞게 또는 NCS 기준에 맞게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출제 기준의 적용 기준과 비중을 보면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 5년 동안만 적용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NCS 기준과 2022년 개정 출제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그래 2022년부터 2025년까지를 적용했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바뀌면 또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시공 일반을 2문제 정도 나온다. 그럼 토잖아 토. 흙이, 이 토가 뭐요? 흙입니다. 흙에 대한 내용이 무려 4문제 정도 나옵니다. 또 기초공사입니다. 역시 지정과 기초라고 하는데 애매하게 해놨죠. 22%라고 그랬지만 4문제에서 역시 5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4문제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실제 여기서 토공사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는요 6번째 과목에서도 반드시 두서너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골 공사예요. 시대가요 철근 콘크리트보다 요새 철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한 4문제. 그 다음 조적은 백돌이잖아요. 바로 여기 뭐 했어요?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또 조적 공사가 반복돼요. 여기도 역시 2문제지만 특히 이 파트는 재료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을 지으면요. 이 100%라는 것은 문제로 이야기하면 20문제예요. 이 20문제는 건설 시공학에서도 제가 완벽한 강의보다는 만점 강의를 하겠지만 조금 부족하다면 재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부족했어요. 건설안전기술 종합장으로 제가 여러분을 만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부터는 바로 시공학 제1장
시공 일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중점 학습 내용이에요. 본장의 중점 학습 내용은요, 공사 시공에서 도급 계약 방식입니다. 도급 계약 방식에서 일식 도급, 분할 도급, 공동 도급의 특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는 공개, 지명, 제한어, 장단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공사계획의 정가, 수립 시 고려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공사 현장 관리의 용어와 기초를 비교할 수 있다면 역시 시공학에서는 20문제 중에 20문제를 우리는 획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시험에요, 본장의 출제가 예상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은 특히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공 방식입니다. 공사 시공에서는 역시 도급계약 방식과 거기서 도급계약 방식에 특히 일식과 분할과 공동도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히요, 중점적인 학습 내용에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놨어요. 우리는 건설 공사를 할 때 공사비 구성 체제 또는 체계라 그러는데 총 공사비를 다른 말로 견적 가격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총 원가 더하기 이윤이 플러스 된 걸 가지고 우리는 총 공사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총 원가는 공사 원가 더하기 일반 관리비입니다. 이윤이라는 것은요, 총 원가에다가 이윤율을 퍼센트로 곱하면 바로 이윤이 되겠습니다. 건설 시공의 의의를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겠냐? 건설 시공이라는 것은요, 각종 천연재료입니다. 첫째,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시공할 때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천연재료가 불가하니까 뭐요? 인공재료를 이용하죠. 그래서 건설 시공은요, 천연재료 더하기 인공재료를 이용하여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의 생활입니다.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설계도에 의하여 최저의 공비로요. 최저의 공비로 최단 시일 내에 완성시키는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건설 시공이다. 물론 이 건설 시공의 의의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지만 사실 건설 시공이라는 것은요, 첫째, 천연이나 자연재를 인간이 쓸모있는 목적에 맞아야 돼요. 그것을 최단 시일 내에 최단기. 그런데 최단 시일 내에 하되 뭐 최저의 공부입니다. 돈이 적게 시켜 완성시키는 과학적인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건축은 뭐라 그래요? 또는 시공은 뭐다? 과학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시공의 과정입니다. 도표로 제가 그림을 나타냈는데 건설 시공이 순서대로 맞게 된 것은 건설 시공 과정이 순서대로 맞게 된 것이 이게 한 문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 시공은요, 기획을 해야 돼요. 기획은. 반대 기획은 누가 하냐 하면 건설주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획을 했으면 설계를 합니다. 누가? 설계자가 하죠. 그 다음에 설계자가요, 바로 건설 시공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 건설 시공은 누가 하냐 하면 시공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물이 완공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 시공은요, 바로 공사 감리자일 때 가능하죠. 그래서 알아둘 것은 건설 시공의 과정이 순서대로 맞게 된 것은 기획, 설계, 그 다음에 시공, 건설물 완성,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건설 시공의 기본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주입니다. 건축주라는 것은요, 바로 건축주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 사이는 뭡니까? 조물주 위에, 물론 이것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건축주가 되겠죠.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꼭 이게 남자 여자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요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남자가 태어났으면 해야 할 도리 중에 한 가지가 결혼을 하고, 두 번째가 뭐요? 자기 스스로 한번 집을 한번 접어라 그랬죠. 오죽하면 요사이 말이 있잖아. 옛날 말도 아니잖아. 그래서 바로 건축주, 조물주에 뭐가 있다? 건축주로 있다. 요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자기 미화를 시키는 거. 어쨌든 건축, 조물주의 건축주라고 하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건축주가 우리 건설 시공에 또는 건설 안전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죠. 건축주는 건축을 기획했죠. 자금을 투자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금을 투자하고 개인이나 공공단체 또는 정부기관으로서 도급공사에서는 주문자,
지경공사에서는 시행주가 자체입니다. 이 건축주는요, 시공 계획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계획 조건 확인하고 계약 조건이 확인되면 설계 도서를 파악하죠.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나가봐야 되겠죠. 주요 수량을 파악하고 시공 계획을 입안합니다. 이것은 이제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흘러가는 과정이지. 제가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강조합니다. 드디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어디에서? 합격 날개에서 합격 예측을 오는 거예요. 이게 합격 날개 부분이죠. 아, 여기 합격 날개가 딱 보이거든. 합격 예측이에요. 뭐 하냐? 건축 시공을 하는데 현대화 방안이 약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건축 시공의 현대화 방안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죠. 중요한 것은 건축 시공의 현대화 방안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우리 건설 안전 기술 과목에서도 이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시공에서도 출제가 되고 또는 바로 건설 안전기에 출제되는 중복되는 내용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첫째, 건축 시공 현대화 방안은요, 새로운 경영 기법의 도입 및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작업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가지고 우리는 3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했다? 산업안전관리원에서 했습니다. 또 재료의 건식화예요. 또는 건식공법인데 이게 시험 문제 틀리는 거예요. 다음 중 건축시 현대화 방안이 아닌 것은 내가 습식화 이렇게 나와요. 습식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답이에요. 답도 역시 몇 번으로 들어있을까? 3번으로 들어있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 문제은행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기계 시공을 해야 돼요. 시공공법의 연구개발하다 건축 생산의 공업화, 양산화, 프리패브화 또는 도급기술의 근대화, 가설재료의 강제화. 강제는 뭐예요? 강제시킨다 아니고 금속으로 만들어요. 금속. 강제하라는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라는 이 말입니다. 금속. 제가 이제 갑자기 표도 하나 보여줬어요. 바로 금속으로 만들어라는 거. 그 다음에 신기술이라든지 과학적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해라. 건축시공 현대화 방안 8가지는 어떻게 한다?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 얘기를 한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건축 생산 또는 건축 생산할 때 3대 목표가 있어요. 우리도 건설안전기사에 따야 되겠다. 목표가 정해요. 첫째, 원가 관리가 돼야 돼. 원가 관리가. 우리 이런 얘기 하죠.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그래서 원가 관리가 돼야 되고 공정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가 다음 중 건축 생산 3대 목표가 아닌 것은 내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안전 관리를 이제 답으로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하여튼 검토 과정에서 누가 뺐다 그러는데 어쨌든 건축 생산의 3대 목표는 안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원가, 공정, 품질입니다. 그 다음에 CIC라는 말이 있어요. CIC라는 뭐냐 그러면 건축공사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거예요.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면서 공사 시공 관리 업무와 합리화할 생산 공장과 조립 현장과 생산체계 유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법이 CIC라고 그런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건축 생산의 3대 목표는 안전관리는 들어가지 않죠. 어때? 원가, 공정, 품질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 감리자예요. 공사 감리자는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이 있는 건축사 또는요, 감리 전문 업체가 맡게 되면 업무예요. 공사 감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출제한 문제죠. 공사 감리자는요, 첫째, 시공호 적정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공 과정이라든지 시공 계획과 맞게. 둘째, 시공 계획의 공정표를 검토한다든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이죠. 또 공정 및 기성고의 검토 역시 확인해야 되고요. 설계 변경 사항의 검토와 확인도 해야 합니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요. 확인하는 거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음식물 가지고 속이는 사람은 사형을 쳐야 된다 그러지. 저는 그것만 아닙니다. 건축할 때요, 잘못하는 것도요, 역시 사형에 처해야 되죠. 제가 항상 강조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우리의 목표요. 안전관리 검토와 확인합니다. 왜 안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는 산재사고 중에 제일 많은 사고 바로 건설업종의 산재사고 제일 많습니다. 물론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도 우리예요. 그러면 세계적뿐 아니라 가장 많은 게 뭐냐 그러면 사망사고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우리나라? 우리 사망사고. 사망사고는요, 자살이에요, 우리나라는. 1위가 자살이에요. 2위가 뭐냐 그러면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3위가 바로 산재사고예요. 산재사고에 제일 많은 것이 바로 건설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관리를 꼭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오죽하면 건설안전기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품질입니다. 품질관리 검토 확인해야 되고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 누가? 공사 감리자입니다. 다음 중
공사 감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또는 감리자의 업무가 아닌 그래서 감리자의 업무하는 것은 주로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다음 감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예산을 책정한다, 예산을 편성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 관리자예요. 공사 관리자. 공사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도급공사에서는 시공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주로 책임자고요. 도급업자편에 속하면 재료라든지 노무, 동원 또는 공사 추진 등의 공사 일체를 책임 맡아 시행하는 자를 우리는 공사 관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에는 뭐요? 공사 감리자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하는 사람, 시공자입니다. 이 시공자는요, 건축주의 주분의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최적으로, 쉽게 말해 최대 공비 아니고 최저의 공비, 최저의 원가로 책임 완성시키는 자를 우리는 시공자라고 해요. 시공자. 그 다음 도급업자입니다. 도급업자는 원도급자가 있어요. 건축주와 직접 도급 계약을 한 시공업자를 우리는 원도급자라고 그래요. 특히 건축업에는요, 원도급과 하도급 있죠. 그럼 하도급 또는 제도급이 먼저 하고, 제도급은요, 원도급업자가 도급한 공사의 전부를 건축주와 관계없이 다른 공사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것을 우리는 제도급이에요. 그럼 원도급이 딴 것을 가지고 다시 도급을 주는 거 가지고 제도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도급이에요. 그래서 자꾸 도급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도급입니다. 하도급. 하도급은요, 도급공사를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공사 과정은요, 첫째, 재료를 봤을 때는 공장 작업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가공, 조립하고요, 소재, 반제품, 제품, 부재. 그 다음에 운반을 하고 가공을 하는데, 요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위치 결정이 돼야 돼. 이동, 조립, 수정, 뭐 건물 완성 이런데 이런 여기까지 가공, 이동, 조립, 수정 가지고 우리는 이 단계를 가지고 현장 작업하는 거고, 이거는 공장 작업이다. 이건 참고 사항이지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건축 생산의 3대 관리 또는 3대 관리 목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더 해가지고 5대 관리 목표는 안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원가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는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뭐야? 3대 관리 목표라고 해요. 3대 관리. 3대 관리에서 안전과 환경을 포함시켜서 건축 생산, 건축 관리 목표의 5대 관리가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출제 들어가 있는 문제고 여러분 시험에 나오고 또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출제됩니다. 상향식이잖아요. 상향식. 저도 아직 그걸 못 해봤지만 정말 내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요, 야 상향식 한다. 쉽게 말해서 볼을 올리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딱 하면 상향식 할 때는 붓글씨로 가급적 뭐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자기가 중요한 것이 대도문 뭐 이런 거라도 여러 가지 글씨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봐요. 건축 식전 중 철골조와 철골로 지을 때 목조 건축지에서 지붕 대들보를 올릴 때입니다. 행하는 의식이며 철근 콘크리트 조에서는 최상층의 거푸집 혹은 철근 배근시 또는 콘크리트를 탓을 한 후 행하는 식입니다. 출제됩니다. 시험 문제가 건축 식전 중 철골조 목조 건축의 지붕 대들보를 올리는 때 행하는 의식이 뭐냐? 2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다? 상향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상향식은 원래는 큰 잔치를 하죠. 요 사이는 뭐 별로 이렇게 집져도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죠. 새 집을 사가 이사만 가도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부부싸움을 안 할 정도인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은. 특히 제가 남자 여자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집을 한 채 새로 짓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향식은 해야죠. 이런 거 꼭 시험도 나옵니다. 공사 실시 방법에 따라요, 도급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공사 실시하는 방법에는요, 총도급 또는 일식에 한 방에 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눠서 주는 거, 분할 도급. 그 다음에 몇 사람 불러 공동도급. 다음 중 공사 실시 방법에 따른 도급의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역시 어디에서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근간에 자꾸 21세기라 그러지만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용어 정의는 V예요, V. 밸류 엔지니어랄까, 건설 현장에서요, 필요한 기능을 품질 저하 없이 유지하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하는 원가 절감 기법. 이걸 가지고 밸류는 원래 V는 가치 공략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 저하 없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하는 관리 원가 절감 기법이 뭐냐? V예요. 역시 출제되었던 내용이고요. 오직 하면
붉은 글씨로 제가 만들어 두었겠습니다. 둘째요. 이시입니다. 종래의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예요. 추구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관한 종합 계획 관리하는 업무 영역 확대 기법을 우리는 이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CM입니다. CM은요, 설계 시공을 통합 관리하여 중문자를 위해 서비스하는 전문 집단의 관리 기법이다. 요 세 가지가 시험에 간혹 나오고, 그러나 들어가 있는 거는 분명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특히 잘 알아둘 게 V 가치공학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급업자열로 분류를 한번 해봅니다. 도급업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도급업자는요, 직영공사예요. 직영공사. 원도급이 돼 있어. 원도급 업체가 바로 직영하는 게 직영공사예요. 원도급이 건축주가, 지가 건축주고요. 지가 직접 시공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소망이죠. 그러나 이게 시험에 직영공사는 어쨌든 원도급자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원도급이라. 가정집, 작은 건물 주로 자기가 많이 하죠. 그러나 풍부하지는 않지만 자기 예산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둘째, 또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건. 하도급 공사입니다. 하도급 공사는 건축공사를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방법이고요. 역시 재하도급 공사는 건축공사의 경비와 이윤을 떼고 다시 제3자에게 주어 시행하는 방법. 그럼 재도급 공사는 사실 여기였어요. 도급공사를 전부 건축주와 관계없이 다시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급업자를 보면 직영공사, 하도급공사, 재하도급공사, 재도급공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자라기보다는 지금 근로자라 그러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참 묘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무자를 쓰지 않고 근로자를 쓰는데, 아직 이 공사 시공이라는 건축에서는 노무자를 많이 써요.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고용 형태를 이제 비교하면 직용 노무자와 정용 노무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직용은요, 원도급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노무자, 근로자를 우리는 직용 노무자라고 그러죠. 또 일대는 여기 직용을 하기 때문에 미숙련 노무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는요, 정용 노무자예요. 정용은 직종별 전문업자가 또는 하도업자에게 상시 종속되어 있는 노무자입니다. 전문적 도편수에 종속되는 기능 노무자예요. 그래 여기는 정용일 때는요, 바로 노무자가 미숙련자가 없어요. 기술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출근일수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에 따라 직용과 정용의 가장 차이점이라는 것은, 직용은 원도급자가 직접 고용하는데 사람을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죠.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없으니까 사실 미숙련자가 많은 거. 이게 여기 딱 와가지고 다음 중 정용 노무자의 특징이 아닌 것이니까 미숙련자가 많다. 그러면 이게 답으로 되고, 이것도 4번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주는 방법이요. 사실 우리 가장 이거죠. 우리 심리에서도 다뤘지만 매끄러그의 X, Y 이론에서 다뤘잖아요.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우리는 Y 이론을 해야지만 X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요, 시간당 5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받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혼을 바쳐 하죠. 물론 더 혼을 바쳐 하죠. 여러분의 합격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요, 정액의 임금제, 일일 출근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월급쟁입니까? 이 선택 가지고 우리는 일당제라 그러죠. 작업 질의 향상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무관리 능률 증대는 좀 불리한 것이 정액임금제예요. 그 다음에 기성고임금제요. 기성고 봐요. 작업 수행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능률 향상 효과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알아서 작업 질의 향상이 있는 것은 정액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작업 질의 향상은 정액이지만 능률 향상, 오로지 일을 열심히 많이 할 수 있는 기성교예요. 그 다음에 작업 정밀도와 저하 우려가 있고요. 노무자 수입이 좀 불안정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기성고임금제와 정액임금제 각 특징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견적입니다. 견적에는요, 바로 계산견적과 맹세견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계산견적은 과거 유사한 건물의 통계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견적이죠. 토대로 하여 계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계산견적이에요. 설계도서가 불완전하든지 또는 정밀 산출에 시간이 없을 때 대략적으로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개념견적이에요. 기본견적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는 레이아웃을 대충적으로 해와라, 가견적 뽑아봐라, 다 이런 게 다
계산견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맹세견적입니다. 맹세견적은 완비된 설계도서요. 완전해야 돼요. 현장 설명 또는 질의입니다. 질의응답 또는 계약 조건 등에 의해 면밀한 적산과 견적을 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최종 견적, 상세 견적, 입찰 견적이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견적에서 다음 중 최종 견적, 상세 견적, 입찰 견적이라 하면 점점 상세하게 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맹세 견적. 대략적인 견적이 계산 견적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견적에는 두 가지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맞춰요. 넘어갑니다. 합격 예측에서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구분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턴키 방식인데요. 턴키 계약 방식은 사실 키잖아요. 키만 있으면 뭐든지 다 돌아간다 이거예요. 키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턴키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턴키 방식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뒷부분에 다른 강의에서 계속 설명이 될 거고요. 하나하나 상세한 것은 턴키 계약 방식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여러분한테 이런 키를 하나씩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스터 키거든요. 마스터 키. 왜 마스터 키를 가져야 되냐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이런 얘기, 야 마스터 키만 하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돈이면 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백이면 백.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마스터 키잖아요. 또 지혜면 지혜.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의 또 마스터 키를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마스터 키를 하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업관리 계약제도예요. 사업관리 계약제도는 C4P 방식과 CFN 리스크 방식이 있다. 이거는 대리인형 방식이고 이거는 시공자형 방식이에요. 그 다음 프로젝트 관리 방식이 있고 파트너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근간에 와서 BOT 방식이 있어요. BOT는 B 분리도 O, 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게 BOT 방식은 발주자 측이 사업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요. 민간 수주 측이 자본을 떼고요. 준공후에 일정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차후에 발주자 측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데요. 요 사이 이제 이게 BTL 방식이 이래가지고 우리도 우리 대학 기숙사 같은 것도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은 대규모 사업 간접 자본을요 등에서 사용되는 그거 가지고 다른 말로 SOC 사업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의 합격 예측은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 구분이 아닌 것은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나 턴키 계약 방식이니 사업관리 계약제도, 프로젝트 관리 방식, 파트너링 방식, BOT 방식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역시 합격 예측에서요. 도급 금액 결정 방법에 따른 도급 분류예요. 이거는 정액 도급이다, 단가 도급이다, 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 또는 설비 청산 가산 도급이라고 보수 가산 도급이라고. 이거는 이제 도급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금액에 정액이냐 단가냐 실비 정산 또는 실비 청산 보수 가산 도급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건 시험 문제 출제 잘 되는 문제다. 그 다음에 OM이라 그랬는데요. 이건 뭐 노무관리, 그 다음에 자재관리, 기계장비관리, 그 다음에 자금 회계관리. 여기는 자금 자재관리입니다. 회계 경비관리. 그 다음에 매수 시공 방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OR이라 그래가 앞에 R을 전부 다 따가지고요. OR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역시 가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냐, 적정 시기, 그 다음에 적정 제품이냐, 적정 품질이냐, 그 다음에 적정 수량이냐입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시공에서 제1강이에요. 1강. 1강은 시공 방식입니다. 시공 방식 중에서도 시공 일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공 일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용어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요. 바로 우리 품질 파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장에서는 3개의 강의로 움직일 건데요. 다음 강의에서도 여러분에게 혼을 바쳐 안전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